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1일입니다. 제가 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지도 거의 반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제가 약속했던 대로, 예고했던 대로, 이 제목을 보시다시피 북경 경문 여유성, 그러니까 북경의 관광도시를 국제지병현상 설계로 한 마스터 플랜 계획안입니다. 국제지병현상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상은 이 건축주, 제 중국의 868 타워 같은 건축주였습니다. 제가 이제 868 타워를 한창 설계하고 있는 도중에 이 건축주는 사실상 저한테보다는 미국의 켈리스, 시애틀에 있는 켈리스라는 이 거대한 규모의 설계 회사입니다. 미국에서 당시에는 HOK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설계 사무소 조직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캘리슨에다가 사실상 먼저 이제 설계 계획안을 받고 도시 설계안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이 건축주인 마유어 회장이 저한테 대한 의리로서 그랬는지 제가 자기네 건물을 중국 최대 건물을 설계하는 도중이니까 저보고도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 물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기회만 주면 내가 하겠다 했더니 가벼운 마음으로 그쪽에서 저한테 일을 시켰는데 저는 사실상 이 도시 설계면서 이 거대한 관광 프로젝트고 또 상대가 미국 회사 켈리슨, 그 유명한 켈리슨하고 같이 한번 경쟁한다는 이 심정으로 제가 아주 열심히 했던 그 프로젝트입니다. 경문, 그러니까 수도 경문 여유성이라 하면 문자 그대로 수도, 즉 북경의 관문인 여유성, 즉 관광도시에 대한 이 마스터 플랜 현상 설계였습니다. 이 대충 이 규모가 약 55만 평방미터, 그러니까 한 16만 평 이상, 17만 평 가까이 되는 이 북경에, 그러니까 저 서북쪽 신북경역 철도역, 본래는 북경 철도역은 도심 한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무렵에 북경 서북쪽 순환로 3, 4, 5 순환역 사이에 이하원 가는 그쪽입니다. 그 약간 교외지역, 거기다가 북경 새로 신철도역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약 16, 7만 평 되는 거대한 이제 관광도시를 만든다는 전략으로 북경시와 우리 건축주인 민원 해남공사 마유어 회장이 하는 이 회사가 공동으로 이제 개발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중국 각 자치구 혹은 중국의 중요한 도시, 각 성에 대한 특산품 및 상업적인 모든 것을 이 한 도시에서 보여줄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말하자면 이제 계획이었습니다. 이걸 제가 이제 참여한 것만 해도 저로서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여기 결과적으로 이제 보여드립니다만,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스터 플랜인데, 이 개념으로 보면은, 저는 이 뒤에다가 이 높은 아파트를 여기는 제가 이제 주거단지입니다. 그 아파트 단지고, 그럼 이 앞에는 큰 대로변이고, 이 사이에 상업시설이 들어가는데, 상업시설을 들어갈 때 저는 보시다시피 이 한가운데 부분은 좀 텅 비게 했습니다. 이 말하자면 많은 건물은 전부 다 높고 큰 건물은 이 건물의 양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즉, 저 뒷부분에다가 높은 건물을 배치를 하고, 즉 말하자면은 이 북경이라는 땅은 아시다시피 평지입니다. 산이 볼 수가 없죠. 저 북쪽 그 만리장성 쪽으로 가기 전에는 산이 보이지 않는 평지인데, 여기다가 소위 중국식 그 배산 임수라는 개념의 어떤 이 작은
블록이지만 하나의 어떤 도시를 만들려면은 제 생각에는 중국의 전통적인 말하자면 풍수지리적인 개념을 도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고층 아파트구를 산이라는 개념으로 저쪽에 맞은편 쪽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소위 좌측령 우백호 하는 막 컨셉으로 이쪽에 있는 부분은 그 거대한 건물 두 개는 갖다가 동쪽과 서쪽에 배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한 가운데는 물을 흘리게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물이 흘러가지고 저쪽으로 가는 말하자면 거대한 호수입니다. 이 호수 쪽으로 물이 흘러가서 말하자면 롯데월드 같은 개념을 제가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여기 한가운데 유원지를 만들고, 그리고 이 물이 백호라고 상징하는 타이거 호텔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물이 호텔 내부를 흘러가지고 또 이런 유원지 쪽으로 흘러가도록 하고, 이 도시의 한가운데 흘러가는 물은 동시에 이 관광객이 배를 타고 다니기도 하는 교통수단이기도 하면서 조경수단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배산 임수, 즉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흐른다는 그런 풍수지리적 개념을 도입하고자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면 스카이라인이 어떤 모양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포물선으로 이렇게 되겠죠. 양쪽이 높아지고 이런 포물선이 된다면은, 제가 짐작했던 대로 미국 팀은 캘리슨 측에서는 이 한가운데에다가 가장 높은 건물을 두니까 이 스카이라인이 제가 생각했던 것 정반대로 이런 이제 포물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이 낮고 한가운데가 높고, 근데 저는 반대로 이렇게 가가 높고 가운데가 비는 개념이었는데, 이걸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미국 사람들 여러분 다 가보시면은 예를 들면 LA다 어디다 가면은 어느 도시든 가장 이제 다운타운, 가장 도시의 한가운데가 가장 밀집한 고층 건물들이 쭉 배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어느 나라든지 되게 다 그런데, 제가 한 블록, 한 단위의 도시를 한 블록을 설계할 때조차 그렇게 한가운데를 높은 건물로 배치할 필요는 없다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연유는 제가 좀 자주 건축적인 얘기를 할 때는 노자의 얘기를 저희가 종종 했습니다. 제가 뭐 노자를 알아서가 아니라 그분의 공간 개념 중에는 항상 가운데는 비어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물컵도 가운데가 비어 있어야 물을 따라 부서 어떤 기능을 갖게 되고, 또 심지어 또 그분 얘기 중에 수레바퀴 한가운데는 비어 있어야 어떤 축을 넣어서 수레가 돌아가게 한다든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운데는 늘 공간적으로 비어 있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그 개념을 갖고, 저는 이 도시에서도 이 가운데 부분을 비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미국 사람들은 이 한가운데다 제일 높은 건물을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스카이라인이 이렇게 되도록. 저는 반대로 이렇게 되겠죠. 정반대의 컨셉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뒷부분에다가 높은 아파트를 쭉 이렇게 배치를 해서 백그라운드가 마치 산처럼 보이도록, 그리고 이제 앞에는 강물이 흘러서 이 전체, 이 조경 전체를, 도시 전체를 하나의 물로서 연결하도록 이렇게 배치 계획을 했더랬습니다. 이걸 이제 저희들이 그때 열심히 만든 모델로 보면, 개념을 보면 이 한가운데가 거의 사실상 비어가 있습니다. 비어가 있고, 여기는 낮은 종류의 이제 오피스나 호텔, 오피스 같은 건물들이 상업적인, 그 다음에 중국의 각 성들이 자기네들이 전시하고 공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배치를 하고, 양쪽으로 갈수록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높은 건물들이 배치가 되도록 전체 모양은 이런 거였습니다. 보시다시피 가운데는 이렇게 비고 가운데는 비어 있고, 그 다음에 좌측형 마치 어떤 이 푸른색
용을 상징하는 개념의 높은 건물을 배치를 하고 거대한 호텔 두 개를 본래 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다가 저는 좀 유착이 들립니까? 저쪽에는 백호를 상징하는 그런 강력한 이미지의 정사각형의 이 바탕으로 뒤에다가 타워를 만드는 이런 경사진 테라스를 만드는 그런 호텔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는 이제 푸른색의 어떤 드라고를 상징하는 이 또 호텔을 만들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높은 건물 두 개를 놓고 가운데는 거의 비다시피 하고 이 도시 전체를 하나의 물로 연결해서 배를 타고 관광객이 다닐 수 있으면서 이 물 위의 브릿지는 여러분 중국의 소주나 이런 데 가면은 이 물 위의 도시 아닙니까? 말하자면 베니스처럼.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중국의 전통 브릿지들이 물에 놓이도록 하고, 동시에 이 물은 조경 요소이면서도 또 교통수단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호텔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쪽이 유원지, 그러니까 롯데월드 같은 그런 이제 유원지로 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쪽 뒷부분에 고층 건물을 좀 더 줄비하게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하니까 문자 그대로 저 뒷부분은 높은 산을 상징하고 앞에는 푸른 물이 있어서 배산 임수, 그리고 좌청령 우백호, 혹은 노자가 얘기했듯이 가장 중요한 가운데는 비어야 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제가 이 마스터 플랜을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정반대로 스카이라인 자체가 저는 이런 게 밑으로 이렇게 처지는 선이라면 미국처럼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이 포물선, 이 개념 도시에 보는 형상 자체가 미국의 캘리슨과는 정반대의 개념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캘리슨이 했던 건 제가 생각했던 대로 한가운데도 높은 건물을 쫙 배치하고 양쪽으로 갈수록 낮은 건물을 배치했더라고요. 이 좌우로 정반대였습니다. 훗날 캘리슨이 뜻밖의 자기네들이 또 먼저 시작을 했고 당연히 자기네들로 될 줄 알았고, 또 처음에 마 회장이나 근처 북경시 측에서도 의뢰의 미국 캘리슨한테 설계를 줘야 되겠다는 식으로 그 수의계약처럼 처음에 하다가 제가 868 타워를 설계하고 있으니까 제 안에 어떤 인센티브로 이 기회를 준 것인데, 뜻밖에도 제 안이 더 중국 사람들한테 심정이 맞다 해서 제가 당선이 됐더랬습니다. 그랬더니 캘리슨 측에서 저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캘리슨이 물어요. 왜 당신이 우리를 떨어뜨리고 당선하게 했느냐. 그래서 제가 이따 소개하려고 하는 저는 소동파의 시한수를 제가 인용을 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측 정서를 당신들은 너무 몰랐는 거 아니냐. 또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제가 당선이 됐더랬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이걸 오늘 당시 얘기를 프레젠테이션 했던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 프로젝트 맨 앞에 쓴 이 표지 그림, 이 그림, 이걸 제가 확장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바로 보여드린 이 도시를 제가 하나의 산수화로 상징적으로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 멀리 아파트가 배산, 산의 어떤 이미지로 백그라운드 산으로 보이도록 하고, 옆에다가 양쪽에다 제일 높은 건물들이 좌측경 우백호의 그 이미지를 하고, 가운데는 뭔가 이 좀 낮은 건물들이 놓고 이 한가운데는 뭔가 텅 비도록 만드는 이 개념을 제가 이 산수화로 이 그림을 그리고 여기다가 이 소동파의 시를 하나 이렇게 써서 넣었습니다. 그 시를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동파, 여러분 너무도 다 잘 아는, 그분 본명은 소식이죠. 소식. 동파는 호로 알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1000년 전, 한 900년 내지 1000년쯤 전에 송나라 북송 사람이죠. 이분이 만든 그 유명한 시입니다. 그 시를 이거 글씨를 물론 제가 쓴 그 글씨입니다만, 소동파가 그 예산진면목을 알 수가 없다 하는 그 유명한 내용의 시인데, 그 뜻이
제가 이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좋은 힌트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바로 이 소동파의 이 시를 인용을 해드렸습니다.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간성령 측성봉이라 횡이 그러니까 호리젠탈로 옆으로 쭉 바라보니 하나의 영을 이루고 산이 이렇게 보인다. 횡간성령. 그리고 측에서 바라보니 성봉 측면에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의 봉우리를 보인다. 제가 아까 마스터 플랜 했던 도시를 바로 보면은 옆으로 쭉 보면은 하나의 이렇게 이 영으로 보이지만은 측면에서 보면 그 큰 건물 하나 덩어리처럼 보일 수 있다 하는 시하고 딱 맞는 그 풍경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원근 고저 무일동 멀고 가깝고 높고 낮은 것이 무일동 같은 것이 없구나. 변화무쌍한 산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산을 보든 산악산을 보든 볼 때마다 이 형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옆으로 쭉 보면은 그 산의 어떤 영의 흐름이 보이고 또 어느 한 봉우리를 옆에서 바라보면 하나의 그 봉우리만 보이고 그리고 높고 낮고 멀고 가깝서 원근 멀고 가깝고 이것도 높고 낮아서 무일동 똑같은 형태가 없다. 산의 모습의 버라이어티에 대한 얘기죠. 없다. 그래서 도대체 불식 여산 진면목 이 버라이어티 산의 모습이 높고 낮고 멀고 가깝고 해서 불식 알 수가 없다. 여산 진면목 여산의 진짜 모습은 알 수가 없구나. 왜 알 수가 없느냐? 지연 바로 이러한 연유로 이러한 이유로 즉 신재차산중 내 몸이 이 산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산의 진짜 모습을 알 수가 없다. 그렇죠. 산 속에 들어가면 산 전체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산에서 나와서 아니면 공중에 올라가서 조감을 하든가 멀리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봐야만이 진짜 모습을 본다 하는 이 소동파의 유명한 여산 진면목 불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산의 진면목을 알려면은 산 밖으로 나와야 한다. 그 어떤 사건이나 사물의 한가운데 들어가서는 그걸 객관화시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를 파악할 수 없다는 그 유명한 소동파의 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뭐 아름다운 그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파악 이런 건 마치 어떤 이 한 도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건 모든 것은 이 밖에 나와서 잠시 밖에 나와서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파악해야 그 진면목을 본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불식 여산 진면목 여산의 진면목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지연 왜냐하면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재차산중 몸이 바로 이 산 속에 있기 때문에 모른다. 제가 이걸 이제 보여준 이유는 너무 좀 유치하지만 간단한 얘기입니다. 제가 심사위원들 앞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연구로 이 북경에 쓰는 도시 계획을 하는데 중국 속에 있는 중국분은 너무 잘 아는 듯해서 그러다 산 속에 즉 중국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오히려 모른다. 산 속에 있기 때문에 중국 속에 있기 때문에 차산중. 근데 미국에서는 이런 중국 문화 이런 걸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오히려 잘 모르고 어떤 점에서 무식하니까 잘 모르니까 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객관화하지 못해서 모른다. 그러나 중국 문화도 이해하고 또 가까이 있고 그런 한국에서 온 저는 오히려 객관적으로 여산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천년전 소동파 선생의 얘기다. 라고 제가 이 시를 갖고 설명하면서 제 프로젝트를 타당한 논리를 갖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에도 보다시피 이 가운데 비는 거는
이 노자 선생님 말씀이다. 가운데가 비어야 어떤 기능이 도시의 전체적인 통합적인 기능이 이렇게 담겨진다. 이거는 수레바퀴의 한가운데가 비어야 수레가 돌아간다는 노자의 말씀이고, 동시에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광장처럼 웅집하는 이 중앙이 집중하려면 거기다가 높은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된다 하는 제 논리. 이건 제 논리가 아니라 노자의 말씀이고 또 소동포의 얘기다라고 얘기하니까, 뜻밖에도 켈리스는 자기네들이 다 낙선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다 첫째는 이 논리가 중국 심사위원들한테 훨씬 더 먹혀들어가고, 북경시나 특히 마유어 개발자 주체자인 마유어, 이 사람이 이미 저하고 868 프로젝트를 제가 당선하도록 해서 제가 한창 설계를 진행한 도중에 있으니까 저한테 대한 신뢰가 당시에 이미 있었고 해서, 제가 이제 이 소동포의 시 하나를 가지고 뭐 이렇게 당선을 했더랬습니다. 이거는 초기 안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그려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딱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 프로젝트를 하고 난 직후에 같은 프로젝트에 중국의 이 같은 건축주인 이 마 회장은 저한테 대한 이제 많은 신뢰가 있었어요. 868 타워도 당선해서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미국의 켈리스를 제치고 이 도시 설계를 맡도록 이렇게 좋은 디자인을 만드니까 저한테 어떤 걸 줬냐면은, 같은 868 타워 같은 해남 땅에 한 100만 평도 될 때는 어마어마한 대지를 갖다가 이 프로젝트를 도시 설계 전체를 개발하는 도시 중심 광장도 만들고 자동차 경기장도 만들고 그다음 도시를 다 만드는 것을 그 마스터 플랜을 근데 현상 설계고 저한테 그냥 이 프로젝트를 주었더랬어요. 그 설계를 한창 진행할 때 저는 그 94년대 이 같은 해였는 것 같습니다. 94년 말쯤 되는지 정확하진 않은데, 그 전에 93년도인가 94년 초인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하여튼 이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그 중국의 그 해남 땅에 도시 설계 프로젝트를 하기 직전에 서울에서 토지공사에서 분당 개발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건축가 20명한테 어떤 특수단지를 설계할 기회를 줬습니다. 거기에 20명은 설계를 두 프로젝트를 할 게 있어요. 하나는 단독주택, 하나는 연립주택을 이 한 건축가가 두 프로젝트를 하도록 기회를 주면서, 대신 그 단지마다 그 사이트를 20개를 나누어 가지고 건축가랑 다 진맥해서 각자가 알을 내도록 한 겁니다. 알을 내도록 한 건데,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에 뽑혀가지고 하는데, 그때 이제 토지공사에서 분당 신도시를 만들면서 보통 이 주거단지를 좀 작게 한 70평, 80평으로 한 개인 단독 단지를 지금도 아마 그렇게 많이 분양을 합니다. 하는데, 당시에 거기는 특수 좀 부유층을 위한 아주 그 VIP들이 오는 단지를 해가지고 개인 주택 단지를 개인 단독 주택을 대지를 200평씩 잘라가지고 분양을 했습니다. 200평씩 잘라서. 그래서 우리도 200평에 맞는 개인 주택을 하나씩 설계를 했던 겁니다. 건축가 20명이 이제 각자 안을 설계를 했는데, 그랬더니 당시에 언론에서, 어느 언론에서 먼저 그런지 모르겠어요. 언론에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국민 위화감을 정부가 조성한다. 어떻게 주택단지는 대개 100평 이하 7, 80평 정도를 보통을 하는데, 뭐 과천 도시 만들 때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한 80평 정도. 그런데 어떻게 개인이 200평이나 되는 땅을 단독주택을 짓도록 그렇게 도시에 그걸 국가에서 토지공사니까 그때 지금 LH로 되기 전이나 토지개발공사에서 어떻게 그렇게 200평씩 개인 주택을 분양을 하느냐, 이거 국민 위화감을 조성한다 해가지고 볼 때처럼 각 신문마다 다 그 시비를 걸었어요.
그런데 이미 도시 계획은 다 했고 도로 다 만들어 놓고 분양도 이렇게 하고 쪼개놨는데 우리 설계도 거의 다 그 맞춰 설계를 했는데 저는 그때 좀 한심한 생각이 들었어요. 뭐 200평은 물론 넓지만은 좀 부자들은 성북동 같은데 부자 동네가 뭐 더 넓은 땅도 있지 않습니까? 다만 왜 정부에서 200평씩 했느냐 이런 식이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우습게도 땅을 어떻게 쪼갤 수가 없으니까 도로를 키웠어요. 도로폭을 키워가지고 각 세대가 한 10평씩 그냥 도로로 들어가 버리게. 그러니까 한 190평 정도로 이제 사이트 대지를 줄였습니다. 눈 감고 앙이죠. 190평 정도로 줄이니까 그 다음에 언론이 잠잠해졌습니다. 말하자면 자기네들이 노력한 대로 위화감 조성을 좀 해소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설계했던 제뿐 아니라 20명의 건축가들이 그런 경험을 다 하고 지금도 물론 분당에 그 단지가 따로 있죠. 특수 단지가 200평 약 190평 대지로 만들어진 저도 거기 이제 주택 하나와 연립주택 하나를 설계해서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직후에 제가 이 북경 여유성 이걸 단지 설계를 하고 난 직후에 마 회장이 그러니까 해남 땅에 해남성에다가 한 100만 평 되는 넓은 대지에다가 이 도시 설계를 맡겼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경험이 있어서 주거단지를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최소한 200평은 돼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주택 단지를 우리나라에서 200평을 했을 때는 정부와 뭐 언론이 그렇게 그냥 말썽을 일으켜서 했는데 그래도 그 건축주가 좀 부자들을 위한 단지를 만든다니까 제가 200평을 단지를 다 잘랐어요. 200평. 한국에서 그 말썽 많았단 말은 국민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해서 안 되는데 200평씩 잘라가지고 마스터플랜을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상업지역도 만들고 주거단지 지역도 만들고 뭐 자동차 경기장, 호텔 부지, 뭐 공원, 녹지 이 전체 마스터플랜을 다 했어요. 이거는 이제 현상 공모가 아니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준 프로젝트니까 그때 마치 우리 회사에 이제 미국 건축가 한 사람이 회사 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듯이 리차드 윌리엄이라고 이 친구가 주로 담당을 해서 만들어서 제가 그 중국에 가서 브리핑을 했어요. 아마 그게 94년 말인가 95년도인가 가서 제가 좀 조금 더 폼 잡게 얘기한다는 게 여기 주택단지는 200평씩 잘랐습니다 하고 사이트 쫙 했어요. 한국에서는 위화감 조성한다고 도저히 200평씩 못하는데 우리보다 국민 소득도 훨씬 떨어지는데 또 건축주가 좀 고급스러운 단지를 만든다고 나한테 부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200평을 잘랐다고 했더니 그날 제가 참 창피를 당했습니다. 그 마 회장 얘기가 그래서 오늘은 나는 여기 세계 최고의 부자들을 오는 주택 단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200평을 가지고 어떻게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의아리 벙벙했더니 한번 얘기가 수영장도 있어야 되고 뭐 테니스 경기장도 있어야 되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쇼크를 먹었는지 최근에는 심지어 부유하지도 않는 제 딸이 사는 시애틀의 집에도 가보면 넓은 잔디, 뭐 어마어마한 넓은 숲이 있는데 그런 걸 제가 보지도 못했던 그 부끄러움이 지금 생각해도 좀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못 사고 그리고 나이도 한 10살 더 아래인 건축주 마유허 씨가 저보고 제가 200평 합친 것을 최소한 더 4개 내지 5개씩 하나로 뭉치자고 했을 때 그 부끄러움이 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좀 그때 한 30년, 한 27, 8년 전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중국은 비단의 장사 왕서방이라는 말처럼 이 사회주의 국가인데도 자본주의적 사고가 우리보다 더 많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국민 위화감을 조성한다면서 언론에 야단치고 하는 거 봐서는 그 200평 땅이 얼마나 크다고
그렇게 우리도 오히려 사회주의적 생각을 갖는 말하자면 비단이 장사 왕서방이 아닌 사천이 논사만 배아픈 막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반성을 사실상 하게 됩니다. 어쨌든 중국 프로젝트 얘기는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올림픽 관계, 북경 올림픽 관계 일이라든지 그 이후에 한 중국 천진의 도시 설계 등을 계속해서 몇 차례 더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